자,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뭐 델타 변이, 뭐 뮤 변이해서 많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이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요. 나중에 아무튼 대면 수업에서 즐거운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대하면서 3주차 창업환경 분석 비대면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비대면 수업 보니까 아직 수강을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간 내에 수강해 주시고요. 3주차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차에는 1, 2, 3주차를 한번 전부 다 재복습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그 창업환경 분석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창업환경 분석이라는 과목이 무엇이냐, 그 창업환경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고요. 2주차는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 기업가에 대해서 기업가들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3주차로서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업가의 정의,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어떤 그 특성 및 특성을 이해를 했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를 통해서 현장감 있는 그런 정신 및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또는 그룹을 편성해서 사례 조사하고 발표를 하도록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창업 적합성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했고, 창업자로서의 적합한지 또 창업의 강약점은 무엇인지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수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주영 회장의 그 유엔 묘지에 그 잔디를 입히라는 임무에 따라서 잔디보다는 한겨울이니까 보리를 입혔던 그런 창의적인 발상, 그다음에 소양강 댐을 일본의 어떤 자본이나 기술을 들여서 건설하려고 할 때 현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외화를 전략했던 그런 사례, 그다음에 중동 오일 달러를 우리가 벌어들이기 위해서 중동에 가서 일을 할 때 밤과 낮을 바꾸면 된다 하는 그런 역발상, 그다음에 저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뭐 한국의 조선소의 건설 경험도 없죠. 또 뭐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진짜 뭐 그런 기술도 없죠. 그랬을 때 500원 지폐에 있는 그 거북선을 이용해서 돈을 빌렸다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의성이나 신념이나 도전 정신, 책임감, 성취 지향성, 이런 어떤 그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창업 환경에 대한 개요를 1주차 설명을 드렸고, 기업가 정신을 2주차에 했고, 이번 주는 창업 아이템, 그런데 다음 주에는 창업 아이템을 위한 시장 조사, 그리고 본 과목의 핵심인 창업 환경 분석,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주차와 2주차, 이 3주차를 이렇게 묶어서 한번 그 4주차에는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5주차, 6주차 이렇게 7주차 이렇게 과목을 묶어서 한번 복습을 하고 중간고사를 보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본 수업만 잘 들어도 예습과 복습을 크게 안 해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학습을 할 것이냐,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왜 아이템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
창업을 하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 아이템 선정이 다각각 틀리겠지만 어쨌든 트렌드의 변화에 고려를 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떼지난 것보다는 유망한 아이템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유망한 아이템은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소자본 창업을 하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을 하려면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맞는 특성화된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죠. 무조건 남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IM 창업경영연구소라는 그런 사업자를 냈는데, 저는 이제 그 업태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다 보면 업태와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연구소를 낼 때 서비스를 업태를 선정을 했고, 종목은 창업과 경영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업, 이렇게 두 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게 되면 업태와 종목이 있으니까 업태와 종목에 대한 거를 잘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창업 요소의 네 가지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에 들어가죠. 기업가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을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이템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은 아이템을 선정을 했으면 그 아이템을 제조할 것인지 제조해서 유통을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고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연계성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마케팅에 사피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마케팅 사피가 뭐냐면 제품, 가격, 그다음에 유통, 촉진, 이렇게 해서 사피 믹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부 다 P자로 끝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마케팅 사피 믹스에 맞게끔 이런 아이템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식빵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뭐 식빵을 가지고 뭘 제조하는 이런 뭐 음식을 만드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겠다. 그런데 뭐 간단한 식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뭘 하는데, 이거를 뭐 한 끼에 한 5만 원을 받겠다. 그리고 유통은 뭐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 판매는 뭐 이거 오직 현금으로만 받겠다. 카드가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을 선정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아이템을 선정한다면 이게 과연 유통이 되겠느냐, 판매가 되겠느냐,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식빵을 가지고 뭘 판매를 하려고 아이템을 선정을 했으면, 과연 이 식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유통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또 내가 이 아이템을 선정했는데 내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선정한 아이템과 유사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인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적성하고도 맞아야 되겠죠. 나는 예를 들면 식빵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식빵이 괜찮겠죠. 그런데 나는 이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40대, 50대 이렇게 된다면 본인의 적성이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뭐 20대로부터 30대, 40대를 살아오면서 나는 본인의 어떤 경험이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제조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욕망, 뭐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면 뭐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 식품이나 아니 경쟁 상품이나 대체 상품도 파악을 해봐서 잠재 고객이 누군지,
그다음에 경쟁 상품과 차별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식을 한다. 그러면 한식과 경쟁 상품이 나는 한식에서 뭐 백반만 한다. 그러면 누구는 한식에서 뭐 불고기도 하고 또 한식에서 뭐 다른 뭐라 그럴까 뭐 비빔밥도 하고 뭐 볶음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식만이 나의 경쟁이냐? 아니다는 얘기죠. 먹거리는 다 경쟁이라는 거죠. 즉 중식도 나의 경쟁이고 양식도 경쟁이고 일식도 경쟁이고 또 최근에는 뭐 다양한 인스턴트 포장식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김밥이나 뭐 햄버거랄지 이런 다양한 이런 상품들이 나오니까 이런 게 모두 다 경쟁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이런 경쟁 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제가 그 대대장을 할 때 우리 부대 앞에 중화요리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유난히 잘 돼요. 그 이 집이 유난히 잘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가서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가 대대장할 때가 한 10년,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짜장면을 대부분 먹었는데 병사들이 그 짜장면 맛이 그 강원도 화천에서 대장을 할 때 고1 때 짜장면 맛이 뭐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 집이 유난히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질보다는 양을 많이 따졌죠. 지금이야 그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경우가 뭐 많겠지만 그때는 질보다는 양을 따졌어요. 그 집은 다른 집에서 주는 곱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양을 주고 조금 더 부족하면 뭐 밥을 더 준다 할지 이렇게 하니까 병사들이 휴가 갔다 오면서 다 그 집을 들려요. 그 집을 들려서 뭔가를 이렇게 먹고 오는 그런 그래서 가격을 차별화할 것이냐, 뭐 양을 차별화할 것이냐, 질을 차별화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집은 그 양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대부분의 고객들을 다 걸려 꼬려들여 가지고 돈을 제법 많이 벌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이런 고객도 여러분도 아마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잠재 고객이 있고 가망 고객이 있고 뭐 신규 고객이 있고 기존 고객이 있고 뭐 핵심 고객, 뭐 충성 고객, 뭐 이탈 고객 이렇게 고객들이 다양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마치고 내년에 중학교를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잠재 고객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미성년을 마치고 또 이제 성년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도 우리 미성년일 때는 잠재 고객 또는 가망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나의 잠재 고객이 누가 될 것인가도 파악을 해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지금 사회 서비스 대학을 다니시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 서비스 대학 창업경영학과에 잠재 고객이나 가망 고객은 누가 있을까? 많겠죠. 이번 입시에서도 저는 이런 잠재 고객과 가망 고객을 확인을 해서 우리 지금 성인 학습자는 14명, 그다음에 재직자는 7명인데 성인 학습자 14명은 이미 수시로서 원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협조해 준 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창업 아이템을 선택 시 각각의 이제 어떤 고려 사항이 있겠느냐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한식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면 성공을 할까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유명한 그 말이 성공한 전략은 군사학에서 쓰는 말인데 성공한 전략은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대로 하면 성공을 한다 안 한다?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집에서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은 그걸로 그 상품으로 그 아이템으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아이템으로 하면 성공을 한다 안 한다? 네. 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창업자가 본인이죠. 내가 창업자를 하면 창업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 즉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관심 분야, 자신의 가치관에 맞아야 내가 재미가 있어서 또 고객들에게 호기심도 줄 수 있고 고객들이 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이 쉬워야 되겠죠. 즉 원자재나 인력 등 그 상품을 제조하거나 공급이 쉬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일 상품 뭐 예를 드는 것보다 우리 그 작년도에 있었던 일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이 뭐 한국과 어떤 그런 정치적인 마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 보복을 했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반도체, 이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를 갑자기 이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수출 우리가 가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뭐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좀 바짝 긴장을 해서 이거를 극복을 했죠. 이런 식의 어떤 공급자가 갑자기 이런 계약을 어긋나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제조와 공급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자원이 이 공급의 어떤 지속성, 즉 자원이 선순환돼야 되겠죠.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소재나 뭐 그런 기술 자본 원재료들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일본처럼 저렇게 갑자기 끊으면 그 우리 가깝지만 먼 이웃 나라 일본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는지 또 내가 만든 이런 그 상품이 아이템이 내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상대방이 모방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제품을 내놓자마자 바로 뭐 모방을 해서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모방을 못하게 뭐 특허랄지 이런 법적인 사항을 또 물론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 상품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경쟁력이 있으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잠재 고객이나 뭐 가망 고객이나 이런 뭐 그다음에 기존 고객 또 새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고객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고객들이 많다고 해서 또 내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도 많아야 되지만 수익도 많아야 된다. 아까 그 우리 그 부대 앞에 있던 짜장면집 설명을 드렸는데 짜장면집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정 수익이 다다익선이죠. 남들은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원이 남는다면 이 집은 한 그릇을 팔아서 뭐 80원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다른 집은 한 그릇만 팔아서 100원을 남긴다면 이 집은 두 그릇을 팔아서 얼마를 남겨요? 160원을 남긴다면 노동력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그 수고한 만큼 수고한 이상으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가 잘 아는 제품인가 어떤 그 제품의 기술적인 특성이나 유통하는 과정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마케팅 사피 제조 유통 그다음에 판매 이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 이런 거를 잘 봤을 때 이런 것이 창업자가 본인이 그런 계통을 잘 알고 있어야 중간에서 저 미운 일본처럼 이렇게 장난을 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세분화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면 내가 그 경쟁이 치열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물론 준비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꼭 그거를 해보고 싶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치열한 그런 아이템은 통상 대기업이나 기존 사업자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은 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업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을 보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보면 계속해서 보면 재구매가 가입 가능한 아이템이냐, 기존 고객이 재구매가 돼야 되겠죠. 통상 보면 한 번만 구매하고 만다. 즉 뭐 계절성 뭐 아이템이랄지 뭐 이런 또 유행성 아이템 이런 거는 재구매를 안 하겠죠.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재구매가 많아야 되고 수익성이 높은 그런 아이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또 택배가 많아졌죠. 물론 앞으로도 이 택배 배달 문화가 많아져서 택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제품을 배송을 할 때 파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겠죠. 물론 본사에서 제품을 보낼 때는 뭐 잘 정성스럽게 보내겠지만 이 뭐야 배송 오는 과정에서 뭐 1단계 배송, 2단계 배송, 3단계 배송 이렇게 있는데, 그 배송 오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파손됐는지 모르니까 일단 소비자는 뭐 직접 그 반품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좀 뭐랄까 법률적인 뭐 분쟁 요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반품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 음? 예를 들면 도서. 저도 이제 책을 많이 그 배달 뭐야 주문해서 보는데, 책은 뭐 거의 반품할 확률이 없어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뭐 이렇게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반품할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 표준화된 사이즈로 해서 택배로 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그 크레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인의 취향이 중요한 그 상품들은 반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옷이나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 기타 뭐 귀중품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뭐 나는 보라색 계통의 크기는 뭐 90 사이즈에 뭐 어디 연결 부분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런 상품들은 그럼 개인이 취향이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딱 받아보면 이 카메라로 이 뭐야 SNS를 통해서 볼 때는 배경화면이랄지 뭐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제품이 좀 멋있어 보였는데 막상 내가 받아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지,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뭐 모든 거를 다 만들어서 뭐 이거 하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를 팔면 팔수록 아무튼 이익이 뭐 10원이라도 좀 남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 경쟁업체와 차별화가 가능한가? 뭐 내 제품이나 뭐 경쟁 제품이나 똑같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단골 고객이나 그 창업자와 그 안면 얼굴을 봐서 이렇게 팔아주는 사람, 또는 창업자와 어떤 가족 관계, 학연 관계, 뭐 지연 관계, 뭐 이런 거라면은 이런 사람은 일정 고객이 있겠지만 고객 확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격을 차별화할 것이냐, 아니면 질보다 양에서 양을 차별화할 것이냐, 그래서 뭔가를 차별화해서 한다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아이템 선정 이제 고려사항 세 번째로인데요. 대기업이 단기간 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뭐 대기업들이 이게 뭐 단기간 내에 진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게 문어발식으로 마구 진입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이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막아놓은 게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진입을 하면 일단 대기업들은 자본도 많고 기술도 많고 또 고객도 많고 뭐 이렇게 유통망도 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과 경쟁을 하면 좀 부담이 많으니까 일단 우리 창업자인 소기업 또 그 1인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기업과는 경쟁을 피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뭐 유행에 관련된 제품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서 한 계절만 저도 퇴직을 하고 경험 삼아서 해수욕장에 가서 한 1년 정도 이런 창업을 해서 마켓을 하나 열어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리는 얘기인데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물건도 팔아보고 숙박업도 해보고 뭐 이런 걸 해봤어요. 이런 걸 해보니까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벌어서 1년을 그 뭐라 그럴까 삽니다. 그러니까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부분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동안 나머지는 여름 한철 외에는 거의 뭐 고객이 안 오잖아요. 여름 한철 버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름 한철 벌어서 뭐 1년을 살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문제가 뭐라 그럴까 그 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너무 수요가 이렇게 그 증폭이 심한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세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이런 거는 이제 술을 팔거나 뭐 담배를 팔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제품을 해야 되겠죠. 원가 빼고 세금 빼고 뭐 수수료 빼고 재고비, 마케팅비, 인건비. 그래서 저도 창업을 지금 그런 해수욕장에서 한 번도 해봤고요. 행정사 사무실도 열어봤고요. 또 카페도 운영을 해봤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연구소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한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인건비나 또 뭐 사대 보험료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남는 게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뒤에 그 뭐야 손익 분기점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 선정 시 이제 고려사항 네 번째는 10분간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